종월 원장님 이 유튜브 구독자고요. 평소에 항상 이렇게 즐겨보던 콘텐츠인데 사실은 제가 여러 방송에서 이제 출연제가 왔었고 이 공황장애에 관련된 되게 유명하신 분이 진행하는 프로에서도 연락이 왔고 했는데 사실은 거기 가서 제가 모든 걸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그 다음날 또 이렇게 기사화되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부담스럽고 그래서 근데 제가 이 프로에 출연하게 된 계기는 종월 원장님 한번 뵙고 싶었고 인간적으로 부담스럽습니다. 너무 뵙고 싶었고 또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는 게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연예인 중에 제가 가장 오래됐거든요. 그렇게 알려지다 보니까 정말 밤에도 그렇고 아는 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연락이 와요. 연결을 통해서 그리고 힘든 상황을 저한테 많이 토로하고 또 저한테 조언을 구하고 하는데 어떨 때는 와이프 인스타에서 저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전달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은 실제 제가 연락처를 제가 드리고 전화 달라고 했어요. 래퍼시더라고요. 한 2시간가량 그 친구와 이렇게 통화하면서 이렇게 많이 이제 이 병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지금도 계속 연락이 오고 하는데 제가 일일이 모든 분들에게 전화로 막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정월 원장님 프로에 제가 출연을 하면 그런 힘든 일 친구가 겪었을 때 그거를 봐라 라고 링크를 보내면 너무 편할 것 같아서 이 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사실 지금 너무 많아요. 제 주변에도 그렇고 거의 진짜 50%가 넘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는 특히 저희 직종군에서는 다 정말 많거든요. 먼저 경험을 하고 지금도 경험을 하고 있고 그래서 좀 더 선배로서 많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고 혼자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랑 같이 얘기를 하면 정말 많은 분들에게 힘과 용기와 또 희망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출연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하기 전에 조금 통화를 했었는데 그때 말씀하신 거는 이미 기존에 또 그런 후배분들한테 제 채널 영상을 링크를 또 보내주시기도 하셨다고. 네. 그래서 저는 정말 단순히 뭐 연예인이셔서가 아니라 저한테는 너무 힘이 되고 정말 그런 목적을 꼭 달성하시도록 최대한 옆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니는 병원에서 원장님이 거기 되게 오랫동안 다녔는데 어느 날 인지행동 치료하는데 한 30명 정도 하는 분들 계신데 와서 좀 제가 경험담을 좀 이야기해 줄 수 있겠냐고 그래서 불러주신다면 저야 너무 좋죠. 그래서 강의 아닌 강의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간증이죠. 그 간증을 하고 난 뒤에 제가 그 밑에 약국의 약사님한테 들었어요. 어떤 분은 이제 결혼을 해서 서울로 왔는데 고향이 제주도신 거예요. 네. 근데 서울에 와서 공황장애를 걸려서 그 뒤로 비행기를 못 타시는 거예요. 비행기가 사실 여러 조건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정체죠. 네. 친정을 못 가는 거예요. 5년 동안. 그래서 제 간증 듣고 그 다음에 제가 약국을 가서 약 타러 약국 갔는데 친정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5년 만에. 네. 그래서 그때 너무 제가 뿌듯하고 정말 너무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또 여기서 하면은 또 많은 분들이 또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오늘 저희가 사실은 되게 기다렸어요. 공황장애. 사실 이게 진짜 정말 안 걸렸으면 좋겠는 병이에요. 저의 케이스를 지금부터 설명드리면은 1990년도에 처음으로 공황장애라는 걸 경험하게 됐는데 그때는 사실 공황장애 이런 막 개념이 막 흔하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버스에서 기절을 했어요. 정신이 들고 버스 기사님이 괜찮냐고 해서 괜찮다고 집에 왔는데 집에 와서 방에 이렇게 앉았는데 갑자기 몸이 녹아내린 듯이 쓰러지더라고요. 손가락 하나 움직일 힘이 없이 그냥 이렇게 있는데 힘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이거 죽는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들어서 옆집 아저씨를 불렀어요. 저를 업고 병원을 뛴 거예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가 마비가 왔어요. 전기가 쫙 내리더니 팔도 꼬이고 그리고 거의 정신만 있지 몸은 거의 마비 상태인데 그때 의사 선생님이 큰 병원으로 옮겨야 된다. 그래서 앰뷸런스가 와서 저를 또 큰 병원으로 옮겼어요. 그 병원에서도 저를 보더니 혀 밑에 뭐 알약을 넣어주더니 대학병원으로 보낸 거예요. 그때 대학병원에서 제가 한 20일경 정도 입원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병명이 승판 이탈증이라고 그래가지고 심장병이었어요. MVP. 네. 마이트럴 밸브 프롤랩스. 네. 그런데 그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친엄마가 떠났어요. 자식들을 버리고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제가 보호자가 없었어요. 나중에 아버님도 일 때문에 못 오시고 할머니가 오셔서 저를 데리고 나갔는데 버스에서 또 공황 발작이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심장병이라고 하니까 공황이 오면 그냥 응급실을 뛰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심장은 진짜 죽을 수 있으니까. 쇼크가 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5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앰뷸런스를 탔던 것 같아요. 한 번 타는 것도 굉장히 마음이 걸리실 텐데 그걸 반복적으로 계속 경험하셨구나. 네. 그때부터 이제 뭐가 생겼냐면 집 밖을 못 나가요. 길에서 제가 혹시나 죽을까봐. 그리고 제 눈에 항상 응급실이
병원 근처가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응급실하고 멀어지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실제로 그런 병원 표시가 시야에 보여야지 편해지신다는 네.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집에서도 아, 창문으로도 이렇게. 네. 그렇게 해서 사회와 단절돼서 그렇게 집안에서 생활한 지가 이제 5년 정도. 25살, 네. 24살 막 이때였죠. 친구가 막 누구 아버님 돌아가시다 해서 집 찾아오면 내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하다 우연히 나가서 끌려 나가서 택시를 타고 가는 도중에 제가 택시 뛰어내렸어요. 태워달라고. 뛰어내리고 그냥 다시 집으로 오는 거예요. 공황 발작이 네. 와서. 네. 그렇게 해서 친구들 다 잃고 네, 네. 그 당시 친구들이 쟤 완전 이상하게 됐다. 이해를 못하니까. 네. 네. 근데 가족들도 저를 이해를 못하고. 그러니까 저가 이상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게 공황장애인지 몰랐어요. 심장병인 줄 알았어요. 네, 네. 그러다가 제가 집 밖을 뛰쳐나오게 된 계기가 죽으려고 택시인가 타고 고속버스 터미널 갔어요. 강릉행 버스를 끊었어요. 맨 뒷자리에 갔어요. 심장병이 와서 여기서 죽으면 그냥 되겠지. 맨 뒷자리에 가서 앉았던 거예요. 그리고 버스가 출발했어요. 그리고 나는 그냥 마음속으로 가족들한테 얘기할 거 하고 그냥 버스가 떠났는데 발작이 오더라고요. 네. 심하게 오더라고요. 네. 그 순간 그냥 이렇게 죽자 눈을 감고 뒷좌석에서 계속 이제 심한 발작을 버티다가 눈 뜨니까 감명이더라고요. 그때 어떠셨어요? 되게 신기했던 경험이었어요. 네. 이게 발작을 너무 심하게 하니까 몸이 힘이 쫙 빠지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이게 교감신경이 막 항진됐다가 이완 쫙. 갑자기 네. 이완이 팍 되면 잠이 들어요. 네, 네. 대부분. 네, 그쵸.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눈 뜨니까 강릉에 도착했더라고요. 딱 그 순간에 안 죽네? 원래는 죽으려던 게 완전 거죠. 죽을 것 같은 고통이었는데 안 죽고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쵸. 왜 안 죽었지? 그러다가 이제 배고팠고 그 강릉 그 터미널에서 국밥인가 한 그릇 먹고 다시 표를 끊어서 부산으로 표를 끊었어요. 그건 어떤 목적이셨어요? 집에 가야 되니까. 이제는 집에 가야 된다. 근데 너무 신기했던 건 그 당시 강릉하고 부산이 한 7시간에서 8시간이 걸렸어요. 네, 길이도 그렇죠. 네. 네. 내려오면서 공항이 한 번도 없어요. 공항에 없어요. 그쵸. 정말 중요한 경험을 한 번에 쫙 하신 거네요. 진짜 죽을 각오를 하니까 공항에 안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집 밖을 뛰쳐나오기 시작했어요. 보통은 안 죽는다라는 거를 버티면서 경험하면 그다음부터 편해지는 게 사실 행동치료인데 목적은 죽으려고 했는데 네. 엉극결에 그게 된 거네요. 네. 하지만 그 이후로 이 인식이 이제 확 바뀌어서 네. 안 죽는구나.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집 밖을 뛰쳐나왔죠. 자신감이 생겼으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집 밖에 나와서 이제 제가 부산에서 서울에 대학을 오게 됐어요. 공부하고 해서 친구들 만나면 그 비현 시간 같은 게 막 오고 막 되게 심했는데 근데 맞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한테도 내가 아픈 걸 얘기를 못했어요. 그냥 갑자기 몸이 이상하면 밖에 뛰쳐나가서 잠깐 심호흡하고 또 진정하면 괜찮아지면 다시 들어오고. 그게 또 숨겨야 되는 것 자체가 힘들죠. 숨겼어요. 대학을 연극영화과 갔는데 연극영화과에서도 숨겼어요. 그러다가 졸업 공연 때 리어왕을 하는데 무대 위에서 발작이 왔다. 이게 연극이다 보니 다 보고 있잖아요. 그쵸. 그것도 제가 가슴이 다 쪼여들고 몸이 막 꼬이는데도 참았어요. 그리고 그 연극을 끝내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직까지도 연극 무대에는 한 번도 못 써봤어요. 그때의 경험 때문에. 네. 그러시구나. 왜냐면 그럴 수 있죠. 그쵸. 제가 발작 오는 건 무섭지가 않아요. 이 약속이거든요. 그쵸. 관객과의 약속. 네. 근데 이 무대에서 내가 발작이 와서 이 많은 관객들이 비싼 돈 주고 연극을 보러 왔는데 연극을 못 보게 되면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서 아직 연극을 못 했는데 곧 할 거예요. 그쵸. 하셔야죠. 네, 할 수 할 있고. 거고 네. 만약에 연극하다 공항에 오면 저는 이제는 말할 거예요. 그쵸.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공항에 와서 잠깐 약을 먹고 인터미션을 조금만 가지시고 다시 연극을 하겠습니다. 사실 잠깐이면 되니까. 네. 인터미션 시간 동안 딱 되잖아요. 딱. 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대신 연기를 더 잘하겠죠. 나중에 제가 심장 검사를 하게 됐는데 심장이 MVP가 아니더라고요. 언제쯤에 아닌 걸 그럼 알게 되신 거예요? 그게 30살쯤 넘었을 거예요. 거의 10년 가까이 네. 심장병으로 사이에- 오해하신 거네요. 네. 네. 그때까지 정신과약 한 번도 못 먹었던 거죠. 초반에는 검사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어떤 거죠? 심장 검사. MVP라는 진단을 처음에 받을 때. 계속했죠. 근데 그때는 MVP로 나오고. 그걸로 군대도 현역에서 방위로 빠졌어요. 그럼 MVP가 있다가 없어진 건가요? 아니면 오진인 건가요? 오진이었어요. 오진인 것 같아요. 아니 그 정확하게 지금 연대 세브란스에서 오진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 초음파 기술로는 그게 되게 많았대요. MVP가. 그럴 수 있어요. 증상이 너무 똑같아서. 네. 공황장애랑. 네. 그래서 치료 시기를 저는 10년 넘게 놓쳐버린 거죠. 그 뒤에 이제 저는 되게 놀랐어요. 그럼 내가 심장병이 아니네?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신경정신과를 찾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약을 먹기 시작했고, 확실히 약을 먹으면 좋아졌고. 그 도움을 처음부터 받으셨으면 너무 좋았을 거예요. 그러면 진짜 좋았었겠죠. 아니 또 다른 분들한테 그 부분을 강조하시더라고요. 내가 초반에 치료 시기를 놓친 그 경험이 너무 아쉬워서
초반에 치료를 잘 하는 거를 권유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일 많은 분들이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공황장애나 이거의 가장 첫 번째 치료 단계가 커밍아웃이에요. 제가 예전에 미용실 가면요, 커터볼을 치잖아요. 목을 이렇게 딱 하면 쪼이니까. 쪼이면 그때부터 공황이 와요. 그 토가 나올 것 같고 식은 땀을 흘리고 머리 자르다 땀을 줄줄 흘리니까 커트 하시는 분이 아니, 더우세요? 왜 이렇게 땀을 흘리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말을 못하고 참다가 쓰러지기 직전에 이제 머리 대충 깎고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반복하다가 머리는 길고 미용실은 가야 되고 너무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그걸 어떻게 이긴 줄 아세요? 가서 한 디자이너 선생님만 계속해서 갔어요. 가서 선생님한테 솔직히 말했어요. 그쵸. 제가 공황장애가 있는데 혹시나 컷하다 제가 땀을 흘리거나 좀 상황이 안 좋아지면 잠깐 쉬었다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얼마든지 괜찮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말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공황이 안 와요. 그쵸. 참 아이러니하죠. 희한해요. 그래서 이게 참 희한하죠. 미치는 노릇이에요.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항상. 죽으려고 하면 안 죽고. 그러니까 이게 참 진짜 이게 되게 이게 위험한 병은 아닌데 참 치사스러운 병이에요. 이게 제일 좋은 건 빨리 커밍아웃부터 하는 게. 그래서 저는 촬영하다가도 아니 좀 불편함이 오면 죄송해요 잠깐만요 제가 와가지고 그러면 이제는 다 이해해요. 약 먹고 잠깐만 10분만 그쵸. 밖에 나서 한숨 이제 찬바람 쉬고 이제 들어와요. 자, 가시죠 하고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네. 커밍아웃. 커밍아웃. 이게 사실은 불안을 대하는 가장 중요한 게 커밍아웃이고 네. 보통 사회 불안이나 이것도 똑같거든요. 내가 불안을 숨기려고 하면 안에서 쌓이고 속에선 더 증폭되잖아요. 그치, 증폭되고 그냥 커밍아웃하고 뭐 알면 어때? 이렇게 하면 오히려 안 오고. 그래서 제 후배는 공황장애인데 이 친구는 또 특이하게 술잔을 이렇게 누굴 따르거나 야, 술 한잔 받아 그러면 술잔을 들면 손을 덜덜 떨어요. 그쵸. 그게 사회 불안이죠. 그 불안을 떨어서 그것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이 친구가 술잔을 못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영화사 대표가 있었고 이 친구가 배우예요. 이 친구가 이제 술을 따는데 손을 덜덜 떠는 거예요. 이 친구 너 왜 이렇게 손을 떠냐? 뭐 긴장하냐? 야 긴장 풀어. 그런데 제가 그랬거든요. 이 친구 나처럼 똑같이 공황장애가 있어서 그래. 그래서 손을 떠는 거야. 아 그래? 야 괜찮아. 했더니 그 다음부터 손을 또 안 떠요. 안 떨죠. 네. 그래서 너무 웃긴 거예요. 똑같아요. 참 아이러니한 마음이 내 의도와는 반대로 떨면 어때? 그냥 마음 놓고 떨자 하면 안 떨려. 떨려요. 떨면 안 돼! 하면 떨리는 거예요. 맞아요. 공황도 똑같죠. 네, 맞아요. 사실은 커밍아웃을 하지 못하는 게 또 이유가 있는데 사회적인 인식이나 또 패기치는 게 싫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 주관적인 그 부분을 자꾸 참게 되는 요게 이제 악순환을 일으키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그러면 해결하셨나요? 내가 커밍아웃 했었을 때 찾아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아니면 내가 조금 그 사람한테 미안한 그 마음 거기서 갈등을 또 많이 일으키시는 것 같아요. 특히 한국 문화가 민폐를 되게 싫어해서 근데 의외로 병원에 갔을 때 뭐 어떤 검사를 하거나 뭐 저는 항상 어딜 가도 어떤 상황에 내가 불안이 오면 얘기를 해요. 제가 MRI 찍을 때도 그 구라에 들어가면 오거든요. 네, 그렇죠. 그럼 제가 얘기를 해요. 제가 공황이 올 수도 있으면 그때 제가 바로 사인을 주겠다. 비행기 타도 제가 공황장애가 있습니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고. 근데 한편 생각하면 그래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두려울 수 있죠. 근데 반면에 나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 거? 만약에 내가 공황장애에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나를 안 좋게 본다면 그 사람 안 만나면 돼요. 그렇죠. 그냥 그 사람 멀리 해야 돼요. 그리고 주변 가족들한테도 저는 제 아내한테도 그렇고 항상 뭐 컨디션이 안 좋거나 공황에 오면 말해요. 내가 지금 짜증을 낸 거는 내가 지금 상태가 안 좋아. 그렇죠. 공황에 와서 그러니까 약 먹으면 좀 괜찮아질 거야. 항상 다 설명을 해줘요. 그래야지 상대방도 이제 이해를 하고 그러면 배려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공황이 있어요. 공황이 왔어요. 제가 아파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욕하는 사람은 진짜 안 만나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다 배려해줘요. 그쵸. 근데 왠지 마음이 스스로가 위축돼서 그거는 그냥 공황일 뿐이고 지나갈 뿐인데 그거를 뭔가 인격 자체나 성격적인 부분이나 뭔가 약한 쪽이나 이쪽으로 오해하는 문화가 오히려 공황을 숨기게 되고 그게 더 안에서 키우게 되고 근데 반대로 이제 하시는 게 오히려 더 해결이 되는 거를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 공황장애는 내가 약해서 또는 내가 못나서 그래서 걸리는 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 건달 형님들도 공황장애 있어요. 그쵸, 있어요. 약 먹더라고요. 그쵸. 내가 너무 웃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약했거나 내가 뭐 그렇다 해서 걸리는 병이 아니거든요. 이걸 커밍아웃 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 두려움 갖지 말고 언제 어디서든 자신 있게 떳떳하게 커밍아웃 하는 게 그게 우선 나를 위한 첫걸음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셨기 때문에 또 배우 생활도 계속 하시는 거고 아까 비행기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 원래는 비행기도 못 하셨던 거 아니에요? 저 원래는 진짜 비행기를 결혼 때문에 타게 됐거든요. 그럼 결혼은 어떻게 보면 최근이신 네, 거니까. 7년 전인데 그렇죠.
그전에 못 탔어요. 아내가 발리에서 결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병원을 찾아서 제가 정말 그 원장님한테 하소연을 했어요. 그쵸. 진짜 비행기 타면 진짜 죽을 것 같은데 선생님 약을 어떻게 먹을까요? 지금 정말 진짜 만만히 준비를 한 거죠. 그쵸. 그래서 7시간 반을 타고 비행기 발리를 가게 됐는데 다행히 이제 아내랑 가서 아내가 계속 얘기하면서 약 먹고 만약에 공항에 오더라도 승무원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해야죠. 네, 근데 안 왔어요. 만반의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러면 안 오고. 도착해서 결혼식 다 끝나고 또 홍콩으로 신혼여행 갔었는데도 안 왔어요. 아, 비행기를 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비행기 안에서 만약에 내가 공항 발작이 오더라도 이 안에서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비행기 세워주세요. 없으니까. 근처 공항에 내려주세요 막 하는데 공항에 내렸다고 해서 해소될 것 같으면 비행기 안에서도 해소가 되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걸 해소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저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항 발작은 사실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쵸. 왜냐면 이게 길어봐야 1, 20분이거든요. 1, 20분 지나면 다시 싹 사라들어요. 수없이 경험하셨으니까. 네, 저는 수없이 경험했고 공항에 이제 오면 오는구나 해요. 이제 친구가 오는구나. 와서 나를 괴롭히면 좀 하고 또 좀 기다리면 가요. 그쵸. 기다리면 잘 가죠. 잘 가 하고 또 저는 제일 해요. 이 공황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 대부분 우울증도 있거든요. 네, 그쵸. 근데 우울증이 있으면 사실 공황은 고통스럽지만 위험하진 않고요. 근데 우울증은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극단적으로. 네. 그래서 평소에 이 공황장애로 인한 자율신경 이런 것들이 되게 항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신체 증상으로 표현되는 것들이 힘들지 그렇죠. 공황 발작은 힘들지 않아요. 그게 비행기를 성공하고 나서 일부러 정글의 법칙을 가겠다고 얘기해서 정글의 법칙을 간 거예요. 그 정글의 법칙을 가서 그 오지인데 오지에서 오지를 내가 일부러 가는 거 아니에요? 네. 일부러 가고 비행기를 그때부터 끊기면 안 된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비행기를 계속 타고 서울 부산 가도 원래 기차 타고 가는데 비행기 타고 가고 일부러 연습하시고 일부러. 네, 그쵸. 계속 비행기를 탔어요. 진짜 행동치료를 그냥 스스로 하신 거네요. 제가 지금까지 7년 됐죠. 25개국을 갔더라고요. 7년 만에 그동안 못 간 거 이상으로 그냥 다 가셨네요. 다 갔어요. 네. 그래서 아프리카 모로코에 가서 바이크를 타고 종단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는 비행기 타면은 이제 들떠요. 여행을 가는구나. 제가 이제 이론적으로 알고 있던 거, 그 이제 보통 치료할 때 내담자분들한테 권하는 것들. 하지만 그거를 아무리 권해도 그 시작이 어렵고. 네. 근데 그걸 하신 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공항도 그렇고 불안도 그렇고 뭐든지 그거 자체도 힘들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 삶의 영역이 좁아지는 게 정말 가슴 아픈 거죠. 사실은 겨울연가 때 실현을 하셨는데 그때 잘 돼가지고 이제 일본도 가고 그랬는데 혼자 못 가셨다고. 네. 제한이잖아요. 배우로서도 그렇고 사람으로서도 그렇고. 그때 사실 일본에서 정말 러브콜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요. 비행기를 못 타고 일본을 못 가니까 NHK에서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한국으로. 그 정도로? 네. 강남 호텔에서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저는 제가 공황장애의 끝판왕처럼 경험을 다 해봤는데 그쵸. 근데 비행기는 정말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동생 중에 공황장애가 갑자기 찾아와서 터널이 또 그 조건이거든요. 그쵸. 공황장애 오는 조건이잖아요. 터널인데 차가 막히면 그쵸. 그 안에서 뛰쳐내리고 막 도망가고 싶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데리고 너무 힘들어하길래 만나자고 해서 운전하고 일부러 터널만 갔어요. 부딪히는 거죠. 네. 너한테 지금 저 터널이 제 이만하게 이렇게 두려움으로 찾아오는데 만약에 딱 선택을 해야 된다. 평생 저 터널을 피하고 산을 돌아서 갈 건지 아니면 터널을 뚫고 갈 건지 평생 내가 힘들게 제한되게 사는 건지 그러니까 이걸 뚫어야 되는데 지금 선택인데 그쵸. 한 번만 뚫으면 되는데 근데 저 두려움의 존재가 내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면 그 다음에 더 커져 있어요. 그쵸. 회피를 하면 더 커지는 게 불안해요. 또 뒤에 물러나면 더 커져 있어요. 그 다음엔 처음에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라 이제 더 큰 대상과 싸워야 되는 상황이 돼서 근데 무지막지하게 그냥 이렇게 덤비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저 터널을 아주 점차적으로 계획 있게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서면 얘는 조금씩 이렇게 더 작아지더라고요. 그게 이제 저희들이 항상 강조하는 점진적으로 노출하는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처음부터 큰 터널은 너무 무섭고 처음에는 이미지부터 하기도 해요. 터널 사진 계속 내가 상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 VR로 또 많이 하고 단계적으로 하는 건데 그 얘기를 또 경험으로 이미 저는 그 친구한테 제가 솔루션을 이렇게 줬어요. 데리고 차가 안 막히는 터널을 계속 지나갔어요. 그쵸. 마음이 조금 덜 불편하게. 답답해 그러면 제가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이게 뭔가 공황장애가 올 것 같다 싶으면 얘기를 걸어야 돼요. 그쵸.
계속 말을 주의를 걸고 딴 데로. 네. 그래서 얘기를 걸고 막 엉뚱한 얘기하고 그렇죠. 그럼 이 친구는 그만해 해도 계속 얘기를 걸어요. 그러다 보면 터널 빠져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또 뉴턴에서 또 그 터널 또 가요. 정신없게 해야죠. 네. 그리고 또 지나가면 또 유턴에 또 가요. 근데 그걸 3-4번을 한번 해버리면 그 다음에 지금 안 들어가더라고. 아주 고가의 치료를 직접 해주신 거네요. 아 진짜. 네, 그래서 네. 그때부터는 차가 막혀도 발작 오지. 참아봐. 한 1-20분 넘으면 만약에 1 넘어서 막 1시간 막 2시간 이 발작이 너를 괴롭히면 그때 나와서 내 빵을 때려버려. 지금 이제 참아봐라고 표현하신 그게 사실은 감정을 내가 어떻게 하는 건 너무 어려운데 회피 안 하는 그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쵸. 도망가지 않는 거. 도망가지 않는 거죠. 네.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저도 많이 비유하는 게 언발의 오줌누기라서 처음에는 발이 차가워서 오줌을 이제 넣어서 발을 녹이는 게 이제 불안을 회피하는 건데 이제 그 오줌까지 같이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이제 나한테 더 맞아요. 큰 괴물이 다가오는 그 비유죠. 맞아요. 네. 맞아요. 내 후배가 만약에 나한테 비행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구한다면 어떤 얘기를 해주실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적이 있었어요. 밤에 모르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받으니까 어디 엔터테인먼트 매니저인데 자기 배우가 지금 중국을 가야 되는데 인천공항에서 공항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못 탈 것 같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상황에서 전화를 주셨구나. 네, 근데 이제 저희 매니저들하고 좀 친해서 이렇게 연락처를 받고 선배님한테 연락 줬다고 지금 비행기를 타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선배님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 친구 좀 바꿔달라고 그랬어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지금 많이 아파요. 그랬더니 지금 심장도 뛰고 막 손발 저리고 막 차갑고 지금 숨도 답답하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비행기 타면 어떨 것 같아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나를 믿냐? 믿는데요. 내 얘기 한번 하자고. 비행기를 타서 만약 힘들게 몸을 괴롭히는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근데 내가 정확하게 20분을 줄 테니 20분 참을 수 있냐? 20분을 참고 20분이 많이 넘으면 다시 한국 와서 나를 찾아와라. 그리고 나를 때려도 된다. 20분 참을 수 있는지만 얘기해달라. 참을 수 있대. 20분 참고 나면 괜찮아요. 20분 참으면 괜찮아요. 그래 그걸 한번 나랑 얘기하자고. 지금 바로 비행기 타고 촬영 가라고. 어떻게 됐어요? 공항 안 왔대요. 그쵸. 잘 갔다 왔어요. 이게 만반의 준비를 하면 안 오고 참 아이러니하네요. 네.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셨네요. 이런 경험을 이제 본인도 많이 하셨지만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다른 분들을 도와주신 경험도 많으신 거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내가 배우를 계속한 거고 가정도 지금 이루신 거고 어떻게 보면은 나의 그 활동 영역이 점점 좁아지는 게 아니라 넓어지는 거. 비행기도 타고 결혼도 하고 분명히 이거를 여러 가지 노하우나 경험을 통해서 다룰 수 있게 되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좀 포인트를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설득인 것 같아요. 저는 결혼을 해서 아내하고도 아내한테 저희 증상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내가 혹시나 만약에 발작이 오면 아내가 나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 내가 막 심각하게 될 것 같아서 막 너도 불안해해서 막 어떻게 할까 막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나는 내가 발작이 오면 한 1-20분 정도 나 좀 고생할 거야. 그럴 때 그냥 모른 체 해줘. 내가 정힘들면 그때 얘기할게. 내가 먼저 얘기하면 그때 도와줘라. 네. 실제로 둘이 일본을 갔었는데 렌트를 해서 일본에 이제 오키나와에서 이제 여행을 하다가 공항에 왔어요. 왜 그래? 해서 나 지금 온 것 같아. 잠깐만 차 세웠어요. 약 어딨지? 약 받들고 약을 물 먹고 잠깐만 발 세우고 기다려줘. 와이프는 갔다 와. 그래서 쭉 걷다가 괜찮아지면 다시 타고 쉬다가 다시 출발하고. 그쵸. 그리고 주변에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설득을 해요. 제가 좀 이 상태가. 근데 왜냐면 내가 아픈 게 사실은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다 설득을 해요. 촬영팀한테도 얘기하고. 근데 이제는 솔직히 어디 가서 저 공황장애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들 너무 친절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제가 또 벽에서 편해졌고, 편해지다 보니까 자유롭게. 저는 지금도 누구를 만나든 제가 이렇게 아프니까 좀 양해를 부탁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대학로에서 2년 동안 연기 강의를 했었거든요. 무료로. 네. 꽤 많은 분들이 한 200명 정도가 모이셔서 혼자 한 2-3시간을 이제 마이크 잡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중간에 오더라고요. 그럼 그 많은 분들이 보는 데서 약을 꺼내서 먹어요. 먹고 잠깐만 좀 기다려주세요. 그냥 기다려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말 계속 얘기를 또 이렇게 이어다 보면 또 이제 괜찮아지죠. 그쵸. 그냥 아무렇지나 않게 자연스럽게 대하고 그러면 또 가고 또 하고 잠깐 멈췄다가 하는 그거죠. 그걸 이제 하시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죠. 공황장애가 얕아지는 시기가 있을까요? 심할 땐 한참 심하다가 요즘엔 얕게 자주 오는 것 같아요. 약은 늘 먹고 있는데 공황장애가 한 일주일 없는 날에는 이 약을 계속 먹어야 하나? 약은 예방차원에서 먹는가 싶더라고요. 이렇게 그 시기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제가 공황장애가 지금 완치된 거 아니거든요. 저도 지금도 갖고 있고 뭐 신체화 증상도 많고 우울증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내가 한 30년을 경험해보니까요. 그럼 30년 동안 항상 안 좋았냐? 아니거든요. 아니죠. 안 좋을 때도 있었고 좋을 때도 있었고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은 야, 이게 내 인생과 같이 가는구나. 사람이 우리가 살면서 인생이 항상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나쁜 일도 있고. 그래서 내가 인생이 좀 힘들거나 좀 안 좋은 시기, 슬럼프가 찾아왔을 때는 이 공황장애나 친구가 좀 약간 더 커지고, 그래서 나를 좀 더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꿋꿋이 참고 좀 버티고 좋은 날이 오면 또 얘는 없어져요. 싹 사라져버려요. 정말 희한한 게 너무 재밌다 웃고 막 놀 때는 공황장애가 뭐 신체적 증상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소화도 잘 되고요. 네. 특히 캠핑 가서 막 밥 먹고 막 놀고 이럴 때는 네. 체하는 게 없어요. 네. 근데 집에서 밥 먹을 때 체해요. 그냥 우리 인생처럼 나쁜 날만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날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산을 타듯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그냥 그 인생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안 좋은 시기가 찾아오면 아 그냥 지금 내가 좀 안 좋은 시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잘 어떻게 그걸 대처해서 그 시기만 좀 잘 넘기면 언제 그랬냐듯이 이 병은 또 사라지거든요. 그리고 또 좋은 팁을 하나 드리자면 네. 혼자 있는 시간을 줄여야 돼요. 왜냐면 혼자 있으면 사실 제가 이 병이 가장 와닿았던 그림이 하나 있었어요. 망치가 못을 자기 몸에 받고 있어요. 네. 이 병이 어떻게 보면 계속 내가 나를 괴롭히는 병이에요. 그렇죠. 공황장애 있는 분들 거의 불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걱정, 불안 이걸로 멀쩡한 나를 계속 못 살게 보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더 심해져요. 왜냐하면 나한테 계속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황장애의 가장 큰 문제는 항상 나한테 집중되어 있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나의 이 신체 감각, 공황이 오나 안 오나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건강에 염증도 있거든요. 어디 아프면 이거 왜 이러지? 저는 이제 하도 여기 막 응급실 결석 때문에 응급실도 많이 가고 그런 경험 조금 밑에 있으면 결석 걸렸나? 계속해서 모든 게 여기 있는데 희한하게도 제가 작품을 들어가면 드라마를 찍거나 바쁘잖아요. 네네. 오늘 4시간만 자도 좋겠다 막 그렇게 바쁘게 드라마를 찍을 때는 한 5, 6개월 찍잖아요. 공황이 한 번도 안 와요. 몰입을 하면 딴 데 가 있다 보니까. 네. 그리고 체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되도록이면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요즘 많은 분들이 더 힘들어 더 하시는데 힘들어해요. 맞아요. 되도록이면 코로나 끝나면 더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집에 있지 말고 더 밖에 나가고 또 운동하고 활동을 해서 다른 곳에 집중되어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집에 있을 때도 혼자 있는 것보다는 누구랑 가족이든 또는 누구라도 같이 있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공황이 막 찾아오고 너무 힘들 때는 머리로는 아무리 그게 좋다고 알아도 혼자 자꾸 있으려고 하죠. 이불 밖은 위험하니까 집에 있으려고 하고. 근데 그러면은 더 커지죠. 네, 이게 회피라는 거가 사실은 더 일을 크게 만드는 거여서 누구를 만난다는 거는 거기에 몰입한다는 점도 있지만 회피를 하지 않는다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자꾸 숨게 되니까 더 악화되거든요. 저는 이제 요 찐경규 예전에 얼마 전에 출연했을 때 거기서 농담으로 이제 이경규 씨가 약간 놀리듯이 되게 막 많이 아시고 하니까 내가 얘기했더니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30년째 약을 먹고 있냐고 이제 농담을 딱 해서 거기서 완전 무너지시는 그게 이제 예능처럼 이제 나왔지만 이 부분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오랫동안 겪는 거라고 걱정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또 많이 알고 극복도 하시고 정말 열심히 하신 분도 이렇게 30년이 갔다라는 거는 그렇게 다 되는 거냐? 이런 궁금증을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황장애는 초기에 빨리 전문의 선생님과 상담받고 초기에 잡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저는 사실 10년이나 세월이 지나서 치료 시기를 좀 놓친 케이스이기도 하고요. 절대 숨기지 말고 빨리 전문의와 상담하고 초기에 치료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제 주변에 보면은 병원 가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걸 인정하려 들지 않아요. 거기서부터 참 어려운 단계가 시작되는데 빨리 인정하고 이거는 뭐 나쁜 병도 아니고 남한테 어떻게 말해서 이렇게 되게 흉이 되는 그런 병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연예인들 중에서 거의 상당 부분이 이 병을 앓고 있고, 그리고 요즘 보니까 제 주변에 거의 약을 나눠 먹을 정도로 주변에 많아요. 빨리 초반에 이걸 치료하게 되면은 완치도 된다고 봐요. 근데 또 만약에 중간에 오래 좀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해서 이것이 완치가 안 되느냐, 저 같은 경우는 약을 30년째 계속 먹고 있다고 하는데 안 좋을 때만 또 찾아가서 약을 받아서 좀 먹고 그 시기를 또 넘기면 또 괜찮은 시기가 오면 또 약을 안 먹고. 사람마다 참 다양하지만 한번 올 때 쭉 오고 또 안 올 때 쭉 안 오고 이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올 때 맞춰서 치료하고 조금 더 치료 끝난 다음에 좀 더 연장하다가 이제 중단했다가 또 쉬었다가 이렇게 반복되는 경우도 많고, 아까 완치 얘기는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완치 정말 많이 되거든요. 특히 초반에 치료하는 게 진짜 중요한 이유가 완치의 조건도 참 여러 가지인데 치료 처음에 왔을 때 치료하고 그다음부터 한 번도 평생 안 오는 게 완치라고 쳐도 꽤 많아요. 뭐 3분의 1 정도? 정말 심한 공황장애 환자만 보는 3차 병원에서 치료를 다 끝낸 다음에 추적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한 6년에서 10년 정도 후에 이분들이 어떻게 됐을까? 처음에 심한 분들만 모아서 치료를 충분히 한 다음에 치료가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6년에서 10년 뒤에 어떻게 분포가 됐을까요? 한 20-30%는 괜찮아졌어요. 네. 6년, 10년이 지나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약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 다음에 한 50% 정도는 약간 증상이 있지만 그냥 자기가 생활하고 하는데 아무 문제 없는 거. 조절 가능한 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 %만 다시 심해져가지고 힘들어진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거를 그렇게 생각을 못 하시더라고요. 내가 안 좋은 환경 속에서 나으려고 노력한다는 거가 사실 되게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중요한 노력은 빨리 환경도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근데 그 환경이 내가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빨리 운동하기를 제가 권유드리고 싶고. 저도 항상 강조하는 거, 운동. 네, 운동 강조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운동이 왜 그러냐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쵸. 운동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컨디션이 너무 틀려요. 너무 다르죠. 네. 단순히 몸의 컨디션 문제가 아닌 거죠. 네, 멘탈의 멘탈의 문제가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운동을 했을 때. 네. 그래서 일단은 내가 볼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약물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여행도 가고 운동하고 최대한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아요. 환경이라는 게 막 주변 환경뿐만이 아니라 나의 생활 패턴을 그쵸. 건강하게 만드는 그거를 이제 말씀하시는 네. 것 같고 운동을 많이 강조하시는 것 같고 공황 극복을 위해서 이것까지 해봤다. 아까 얘기하신 어떤 부딪히는 거 이런 거 말고 어떤 내 생활 패턴이나 이런 부분 습관이나 스트레스 관리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해 주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커피를 디카페인으로만 먹어요. 그것도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네. 카페인이 유발 요인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카페인 먹었을 때 몸 완전히 나빠져요. 네. 두 번째가 술을 안 먹어요. 술도 적당히 먹어요. 술도 먹고 나서 그 다음날 무조건 와요. 그쵸.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항상 뭐 음료수 마실 때도 카페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보게 되죠. 요즘에는 카페인 음료가 알게 모르게 너무 많아서 확인을 잘해야 돼요. 네. 그래서 에너지 음료 같은 거 그쵸, 너무 많아요 요새. 그거 잘못 들이켰다가는 공황 올 수 있어요. 공황 바로 그게 커피보다 더 세죠. 네. 공황 장애 증상 자체도 힘들지만 자꾸 뭔가 공황에 압도당하고 좌절되고 회피하는 경험을 하다 보면 힘들기도 하지만 제일 힘든 거는 좌절감, 내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 그래서 내 영역이 줄어드는. 자신감 떨어지는 게 정말 힘든 거고 오히려 반대로 이걸 해결하는 경험을 잡고 하면은 올라가는 거죠. 자신감이. 헤비 스모커였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하루에 담배를 제가 2갑을 폈었어요. 네네네. 아직도 제가 생각나는 게 제가 보증으로 전 재산을 날렸어요. 뭐 이게 사실 오늘 진짜 제가 다 털어놓으려고 제가 말씀드린 건데 그때 제가 꽤 돈을 모아놨었는데 아주 상당히 많은 돈을 다 날렸어요. 보증으로. 그래서 그때 제가 혼자 살았는데 아파트 26층이었어요.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도 있었고 또 그때 제가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딱 거울을 봤어요. 근데 거울을 봤는데 그런 느낌이 처음이었어요. 거울 안에 있는 내가 다른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떤 내가 나를 보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의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쵸. 거울이 아니라 그쵸. 울면서 담배 피우고 있는 내 모습이 진짜 불쌍하다 너. 야, 그러면서 생각드는 게 너무 미안하다는 거였어.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돼요. 기다려드리겠습니다. 너무 불쌍해가지고 내가 너한테 해준 게 그동안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막 스스로 학대하고 세상에 대한 분노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풀기에 가장 쉬운 게 학대더라고요. 자학이더라고요. 네. 남들한테는 못할 걸 나한테는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그때 담배 피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금 죽더라도 너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는데 너를 사랑하고 너한테 해주고 싶은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제가 들고 있던 담배를 바로 끄고 내가 이거 끄는 게 너무 힘든데 진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한테 이것만 해줬다라는 거를 꼭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끊고 금단현상이 너무 심하고 한데도 그때마다 생각했어요. 내가 이걸 다시 피면 너를 너무 다시 죽이는 거라고. 난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13년 동안 담배를 안 피고 있어요. 처음에는 거울의 내 모습이 불쌍하다. 그 다음에는 이제 미안하다. 이렇게 넘어가시는 그 말씀이 사실은 제가 이제 내담자분들 상담하면서 본인 마음을 들여다보고 힘든 거 다 지나고 나중에서야 하게 되는 말이거든요. 그래요? 네.
처음에 불쌍하다는 표현을 사실은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게. 왜냐면 그 불쌍하게 느끼는 것 자체가 이미 내 마음하고 굉장히 가까워져야지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이어서 보통은 이걸 외면하죠. 근데 거울을 통해서 그걸 좀 직면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바로 또 찾아오는 감정 표현으로 하시는 거 제가 많이 들은 게 미안하다. 왜냐면은 내가 나를 아끼지 못했다. 너무 초점을 남한테만 두고 살아서 미안하다. 이게 실제로 정말 힘든 분들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실패를 해서 접하게 하는 치료 중에 굉장히 흔한 게 뭐냐면은 그 사람이 평소에 그렇게 힘들어지기 전에 평상시에 가장 좋아하던 음식들을 쫙 항상 차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이 어떻게 할까요? 딱 그걸 보고 웃겠죠. 울어요. 울어요. 네, 너무 미안하다고 나한테 이거 하나 내가 입에 못 넣었다. 뭘 위해 살았는지 모르겠는 거죠. 근데 그 경험을 이제 거울 보시면서 하신 것 같고, 그 고통을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분들이 꼭 해주고 싶은 말은 혼자가 아니다. 지금도 고통받고 막 힘들어해도 본인은 그럴 거예요. 혼자서 지금 이 고독하고 치열하고 막 이 고통을 경험하면서 막 너무 힘들 텐데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가. 내 인생이 왜 이래? 나만 이럴 거야. 그렇게 힘들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 아픔이 왜 생겼을까를 생각해보면 분명히 이유는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스트레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왔을 거예요. 어떤 그런 상처, 어떤 큰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났다든지, 그런 걸 인해서 아마 내 스스로 내가 뇌에서 이렇게 뇌에 어떤 상처가 난 거죠. 어떤 일들이 우리 이 환우분들을 힘들게 했을까 라는 걸 생각하면 되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영상을 좀 해봤어요. 아직도 제 안에 잊지 못하는 아이가 있어요. 내 안에 내가 아주 어렸을 때 그 아이가 내 안에 있더라고요. 그 내 안에 있는 내 아이를 딱 떠올리면 첫 번째 그림이 불안에 엄청 떨고 있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거는 그 많은 아이가 어두운 방 안에서 형은 자고 있지만 밤새 엄마를 기다리면서 잠을 못 자고 불안에 떨고 있는 아이, 엄마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 항상 애정 결핍에서 항상 이렇게 굶주려 있는 아이, 친척 손에서 컸거든요. 많이 맞았어요. 그때 그 공포들, 나를 이렇게 거슬러 돌아보면은 내 안에 그 아이가 보이더라고요. 아직은 이 아이를 어떻게 해줄지 아직 해결을 못했는데, 그런 어릴 때의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나는 내가 어떻게 보면 지금의 공황장애 발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의 어떤 히스토리가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빨리 이 우울증과 또는 공황장애 이 여러 가지 우리가 빨리 벗어나려면 진짜 진솔하게 나를 한번 만나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진짜 만약에 내가 아이가 있다면 내가 진짜 꼭 안아주고 싶어요. 진짜 안아서 따뜻하게 괜찮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찾아내야 돼요. 살아오신 과정 얘기도 어느 정도 하셨고, 게으로스의 삶도 얘기하셨고, 공황 증상에 대한 얘기도 하셨는데, 공황장애 증상들은 어떻게 보면은 다 이유가 있는 거고 결과물이라서 그 이유 중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지금 그 어린아이라고 하신 그 부분이고, 심리적으로는 그거를 내면아이라고 하고, 그거를 이제 이미 발견하셨고, 그게 되게 중요한 시작이거든요. 그거를 이미 스스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안아주고 싶다는 그 표현을 안 날 수 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 아이 얘기만 하면 참 진짜 불쌍해요. 태어나 처음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그러셨군요. 선생님이 계시니까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 아이가 들어서는 안 되는 얘기, 봐서는 안 되는 것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부모를 통해서. 그 아이를 누구도 아무도 안 안아주세요. 제가 안아주고 싶은 거죠. 진솔한 얘기를 계속 처음부터 이제 해주셨고, 저도 들으면서 눈물이 나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경험을 다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 아이를 사실은 안아줄 수 없거든요. 몰라서. 나밖에 몰라요. 내가 알아주고 내가 안아주면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작이 쉽지가 않은데 이미 시작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처음으로 제가 그 아이를 제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었지만
제가 입으로 처음 꺼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가 감정이 확 북받칠지는 몰랐어요. 아이를 좀 꺼내보니까 조금은 시원해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 아이를 정면에서 만나고 싶어요. 너무나 또 가슴 아픈 거는 어릴 때 이렇게 사랑도 못 받고 이렇게 막 힘들게 자라왔는데 지금 제가 아빠가 됐어요. 네,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이렇게 공항에 있다 보니까 신경이 되게 날카로워질 때가 있는데 아이한테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안 좋은 것까지 내가 얘한테 표현하는 게 부모로서 자격이 안 되는 것 같고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내가 이 공항에 있으니까 부모로서 자격이 안 되나. 혹시나 내가 얘한테 너무 화를 내거나 막 분노가 조절이 안 되거나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나도 어릴 때 사랑을 못 받아서 너무나 아이를 사랑해주고 싶은데 근데 그런 거에 또 괴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 이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또 사랑을 잘 주는데 사랑을 내가 못 받았더라도 아이한테 내가 정말 잘해주고 싶은데 아직은 성이 안 차서 진짜 훌륭한 아빠가 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내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아이한테도 그렇게 할까봐 많이 걱정을 하시거든요. 안 그러고 싶은데 그렇게 할까봐. 근데 정말 많은 경우에 내가 안 그렇고 싶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하고 더 섬세하게 아이를 대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부모 교육도 많이 하고 개인적으로 상담하는 분들도 절반 이상은 아이 엄마분들인데 진짜 내가 뭐 아이한테 화를 내고 안 내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이와 내가 사람 대 사람으로 섬세하게 이제 교감하고 소통하는 거. 그 핵심은 감정. 사랑을 막 내가 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의 감정을 내가 받아서 이해하고 내 감정을 또 아이한테 전달해주고 이게 제일 중요한 부모의 덕목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됐었을 때 사랑을 느끼는 거고 그게 안 됐었을 때 사랑을 못 느끼는 거고 근데 제가 아까부터 이제 배우님 얘기를 쭉 들으면서 굉장히 섬세하시고 생각과 감정,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아주 섬세하게 느끼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경험을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고 그거가 되게 중요한 덕목이고 그게 아이한테도 당연히 되실 것 같아요. 아이가 6살, 3살 맞나요? 6살, 3살. 네. 지금부터가 이제 첫째는 이제 말을 좀 잘하게 되면서 진짜 소통이 되는 시기고 부모 교육을 많이 하는 입장이고 저희 아이들이 좀 더 크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이제 상담을 통해서 더 오랫동안 성인이 되기까지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의 얘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저도 항상 마음에 새기는 거는 내가 화를 하나 내고 말고 내가 지금 마음에 불안이 있고 말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상태 때문에 아이와의 관계를 벽치지 않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벽을 치게 돼요. 가리려고 하면 아이를 피하거든요. 그리고 가리려고 하면 감정이 커져서 더 큰 감정 반응을 아이한테 내고 그래서 부모라는 압박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람 대 사람으로 교감하는 거. 그게 바로 사랑이더라고요. 코로나가 터지고 사실 저는 되게 안 좋은 시기를 지금 솔직히 겪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혹시라도 힘들어 하시는 분 있으면 같이 힘내지 않고 우리 이거 공황장애나 이 불안장애 꼭 우리 다 같이 극복해서 혹시라도 나중에 길에서 저 만나면 같이 하이파이브 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만약에 이 방송 보고 혹시나 아시면 저한테 손 들어주시면 하이파이브 할게요. 여러 가지 제가 과거 일도 제가 얘기를 하고 했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서 진짜 이걸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건강해지고 진짜 힘나고 희망 갖고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안타까운 건 이게 이 병이 걸리면 객관적으로 보면 진짜 너무 행복한 상황에 놓여져 있어도 불행을 느끼거든요. 그쵸. 주관적인 불행. 네. 네. 행복한 순간에는 온전히 행복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려운 시기 찾아오면 또 잘 극복해내고 저도 얼마나 살진 않았지만 그게 그냥 인생인 것 같아요. 이제 섬세하신 분들이 걱정이나 아니면 불안 여러 가지로 이제 힘들 수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엄청난 깊이와 넓이인 것 같아요. 살아가는데 근데 이제 괴로운 순간들이 많죠. 맞아요. 하지만 저는 채널에서 강조하는 게 뭐가 좋고 나쁘고 긍정적 부정적 장단점 이게 아니라 그냥 스타일이고 그 사람의 색깔이고 그냥 뭐 숨기려고 하거나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나 스스로 그걸 인정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오픈했었을 때 생각보다 역할이 엄청 많더라고요. 뭐 아프면 다 와서 물어봐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렇게 섬세한 대화가 가능한 게 사실 많지 않아요, 사람이. 제 채널에 계신 분들은 참 섬세한 분들이 많고 이렇게 같이 인터뷰를 해보면 저도 예전에 방송 같은 거 많이 해보면 이 대화 자체가 이렇게 안 되는 분들도 사실은 많거든요. 네, 배우님은 굉장히 깊이 있게 생각과 감정을 정말 잘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이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더라고요. 네. 공감 능력이에요. 아, 그쵸. 공감 능력이 너무 일반인들보다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어떤 아픈 상황을 보거나 이렇게 그냥 아프나 하고 이렇게 생각으로 그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감정으로 받아들여요. 감정에 꽂히죠. 네. 계속 붙들고 그래서 있고. 그걸 보면 그냥 그렇구나 이러는데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착한 거죠. 그쵸. 그거를 이제 저희 용어로는 심리적인 마인드라 그래요.
그게 돼야지만 사실은 상담도 가능한 거고 자기 내면 성찰도 가능한 거고 사실 명상도 그래야 가능한 거고 아까 말씀하신 그 내면 아이를 내가 찾고 보듬는 것도 그래야지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사실 유튜브라는 채널이 저는 이게 좋더라고요. 그냥 소박하고 좀 단촐하고 좀 그렇지만 진솔한 거.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진짜 않고 진솔한 거. 그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진짜 제가 어느 방송국이나 어떤 인터뷰에서 하지 않았던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할 수 있어서 전 좋아요. 배우로서 또 이렇게 나의 많은 치부를 드러내도 오히려 저는 더 뿌듯한 게 정말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아파하는 분들이 행복하고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밖에 없어요. 그 마음밖에 없으신 게 너무 느껴져요.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 마음이 너무 느껴져서 힐링되고 너무 감사하고 위로받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제가 그렇다고 제가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사람은 이제 생각과 감정과 행동은 아니지만 제일 무시하는 게 감정인 것 같다, 사람들이. 그거를 저는 항상 강조하거든요. 사람을 움직이는 건 감정이다. 근데 그 얘기를 배우님께서 배우 강의 때 하셨더라고요. 발음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감정이다. 네, 맞아요. 많은 친구분들이 이제 좀 연기 수업을 하다 보면 발음, 젓가락을 물고 발음을 밤새 이렇게 침을 흘리면서 연기 연습을 하고 트레이닝을 막 하죠. 발음, 발성 때문에 소리를 계속 지르고 하는데 독백 대사를 주고 대사부터 쳐봐 막 이렇게 그렇게 해서 가르치고 연기하는 거 보고 막 그거 갖고 이제 모니터링해서 막 조언을 해준단 말이에요. 기계적으로 하는 거죠. 대부분이 그런 커리큘럼을 가요. 어느 순간 제가 그 반성을 했어요. 연기를 하다 보니까 아 내가 그동안 참 많은 아이들이 잘못 가르쳤구나. 배우가 연기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따진다면 첫 번째가 감정이에요. 감정만 내가 제대로 가질 수만 있다면 또는 그 감정을 내가 배우가 운용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그 감정을 내가 스스로 운용만 할 수 있다라면 그 대사는 저절로 되는 표현이 거죠. 되고 발음, 발성 다 저절로 되더라고. 근데 아이들은 제일 중요한 그 감정을 놓치고 내가 지금 발음이 좋은지 인토네이션이 좋은지 억양이 좋은지 또는 내가 이거 동작은 어떤지 딴 데 외적인 부분만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사는 감정이 움직이면 저절로 따라오는 거다. 그래서 대사를 이제 안 줘요. 감정 트레이닝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쵸. 평소에 한 번도 울지 않는 아이가 우는 감정을 가질 수 있겠어요? 아예 감정도 습관처럼 이렇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빨리 이렇게 풀어서 통로가 막혀 있는 거죠. 그걸 빨리 유연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감정이다. 근데 그 감정을 살려놓으니까 이게 좀 슬프냐고 눈물이 줄줄 흐르게 되고 그 감정이입이 너무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좀 힘든 게 있죠. 힘든 건 있지만 배우는 근데 하지만 감정을 우선시해요. 그게 또 전달이 되니까 이 느낌적인 느낌으로 전달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상대 배우와 막 진짜 연기할 때는 상대방의 연기를 집중을 하면 그 감정을 그대로 받게 돼요. 그래서 그리고 저절로 내가 리액션을 계산하지 않아도 저절로 리액션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연기를 가르칠 때 그게 좀 바뀌었죠. 제 영역과는 다르지만 딱 요 얘기를 강조하시는 거 보고 이 근본은 똑같은 것 같다. 심리적인 부분들이 되게 일상생활에 적용이 너무 많이 되거든요. 특히 인간관계. 인간관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똑같아요. 이걸 기술적으로 접근하려고 그래요. 내가 어떻게 보여야지? 말을 어떤 식으로 멋지게 하면 사람들이 날 좋아할까? 근데 반대로 그런 마음으로 힘을 너무 주고 있으면 더 안 되죠. 그러니까 더 위축되고 악순환되는데 핵심은 감정. 그냥 내 감정에 내가 집중해서 자연스럽게 표현하면 그게 상대방이 느낌적인 느낌으로 다가와서 오히려 호감도가 올라가는 요게 사실 인간관계고 요게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고. 그래서 저는 감정을 주구장창 강조하거든요.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온다.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나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나에 대한 사랑이 없거나 그랬을 때 모든 게 불안해지는 것 같아요. 나를 먼저 돌아보는 거. 그게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그게 나를 돌아보는 것도 나의 뭘 돌아보느냐인데 그거 역시도 감정이다라고 저는 항상 강조를 하는데 오늘 말씀하시는 게 감정 얘기를 너무 많이 잘해주셨고 그게 바로 여기서 피드백이 뭐냐면 뭔가 이 시간이 여자친구한테 느껴지는 다정함, 섬세함, 위로가 느껴지는 시간이었대요. 그게 감정이죠. 감사합니다. 혹시 더 하고 싶은 얘기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몸이 아프고 막 한데 그걸 떠나서 내 인생에서 어디가 아픈지를 우리 다 같이 봤으면 좋겠어. 참 주변에 동생들 보면 참 안 됐어요. 너무 힘들어하고 막 진짜. 근데 가족들도 힘들어한단 말이야. 근데 가족들한테 설명을 안 해. 설명해줘라. 가족들도 너를 이해해야 돼. 그러면 나 예전에는 안 이랬다고.
예전과 비교하는 거죠. 네. 예전엔 나는 정말 쿨하고 예전엔 걱정도 없었고 나는 진짜 예전에는 막 요만큼 더 불안하고 걱정하지 않고 하는데 나는 진짜 그랬던 사람이야.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내가 그 친구를 보면 그럴 만한 이유, 그럴 만한 시간이 너에게 있었거든. 그쵸. 그 뒤에 너는 마음을 많이 다쳤고 불안도 왜 생기는가 가만히 내가 돌아보면 학습이었어요. 맞아요. 계속된 나한테는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이제 또 앞으로 안 좋은 일이 또 일어날 거에 대한 학습적인 어떻게 보면 방어 본능인 것 같아요. 불안이. 그래서 난 묻거든요. 너 앞으로 너한테 인생이 어떨 것 같아? 행복한 게 많을 것 같아? 불행한 게 많을 것 같아? 그럼 대부분이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막 그런단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는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만약 좋은 일이 생기면 꼭 다음에 선생님 그 방송하실 때 글을 사연을 좀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아, 네. 제가 피드백 오는 대로 네.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인생 선배님이시니까 제가 또 다른 측면에서 저의 삶도 또 개인적으로 막 들으면서 과거도 연상하고 저의 미래도 연상하고 저도 한 수 많이 배웠던 것 아유, 같습니다. 아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어떤 분이 계셨는데 앞으로 또 TV에서 보게 될 때, 또 연기로 보게 될 때 다르게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뿐 아니라 다른 분들도 좀 배우님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섬세하게 이해하면 그게 연기에서 보이면 그게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요즘 많이 진짜 힘든 시기잖아요. 근데 네. 진짜 힘내세요. 힘내시고 저도 많이 힘들거든요 요즘. 근데 힘낼게요. 힘내고 가장 중요한 말은 진짜 여러분들이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그냥 소소하게라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고 그게 다예요. 정말 뜻깊은 시간 정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아프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아프지 않으시도록 또 제가 역할을 또 열심히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제가 가장 배운 거는 아픈 사람을 정말 내가 마음으로 아파하고 도움 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 사실 저한테 그 마음이 진짜 중요한 마음인 것 같아요. 그 마음 잊지 않고 채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한마디 해주세요. 언제 어디서 진짜 길에서 만나면 꼭 인사해주세요. 진짜로 아프지 마세요. 그걸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내려가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다른 분들도 많이 시청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됩니다.